예상 강수량은 강원도가 5에서 40mm, 경기 동부와 충청 내륙, 전북 동부 내륙, 경북권은 5에서 20mm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여당의 한 정치인의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에서 정책위 의장직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6일 지방선거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나아갈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는데요.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여러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 환경, 제도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당 안팎에선 임대주택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해당 의원은 결국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지만 씁쓸함이 남습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비교적 싼 값에 집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늘 차별과 편견이 뒤따랐죠. 임대주택을 만들 때마다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임대아파트에 붙인 공기업의 이름을 빗댄 비하 표현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성 의원의 발언이 수정하고 사과했다고 해서 발언의 파장까지 수습할 수 있는 걸까요? 편견에 기반한 의견은 최대의 폭력으로 지탱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정치권 움직임을 비롯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긴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상짓게 하는 블록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도어스태핑이라고 해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른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검사 그만둔 지 20년 됐고 3선, 4선 또 도지사를 한 분들인데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새 정부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많은 데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만 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추가적인 검찰 출신 인사 발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또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필요하면 또 하겠다. 네. 예. 권성동 원내대표 말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여당 내에선 좀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윤 대통령 출근 시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했는데 네. 아침 윤 대통령 발언 뉘앙스랑 좀 달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제가 통화를 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게 필요하면 또 하겠다 이 말과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따랐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 교수를 뭐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아니다 이런 얘기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또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거에 약간 그 도어 스태핑의 묘미라고 할지 뭐 한계라고 할지 그런 건데요. 예. 그 어제 기자의 질문이 정확하게 뭐냐면 그 이른바 강수진 교수를 얘기한 거죠. 예. 그 강수진 교수가 검사 출신 이제 지금 법학자인데 네. 그분에 대한 그 인사 내정설이 있다가 철회됐는데 그게 검사 출신 인사여서 그거를 고려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수진 교수가 내정된 사실 자체가 전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내정됐다 철회된 게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내정됐다 철회된 건 맞는데 그게 검찰 출신이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건지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좀 해석이 가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답답해서 대통령을 붙잡고 추가로 물어볼 수 없으니까 네. 기자들이 나중에 대통령실 관계자 뭐 대변인 등 이제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네. 그냥 뭐 사실 이분들도 대통령 의사를 추측해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해달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결국 이거는 공정위원장 인사가 실제로 누가 지명이 되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돌아가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참 애매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네, 뭐 민주당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경합스럽다 하면서 비판 인사를 냈는데요. 네.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 여전히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왜 유능한 인재는 검찰 출신만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를 한 만큼 아는 사람이 검찰에 제일 많은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발언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 그러니까 아침에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는데 네. 비슷한 시간대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이랑 통화했는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뭐 왜 말이 다르냐 어떻게 된 거냐 예.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거나 계속하겠다는 등 선을 긋는 걸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어제 통화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대통령이 26년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분이 검사가 제일 많고 그건 어쩔 수 없다. 함께 일하면서 검증한 분들과 초기에 함께 일하고 싶은 건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발언 취지 자체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뭐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자체가 좀 검찰 편중이다. 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옹호 내지는 이제 그 방어하는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캠프 인사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요즘 입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도 뒷얘기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갈 자리에 지금 검사가 다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오늘 윤 대통령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언급을 또 하기도 했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서 사실 어제는 지금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20여 년 수검 생활을 하는 거는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는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서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여당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친윤 그룹 가운데 구친 2개 인사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인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정권이 집권 1년차 8.15 때 국민 대통합 사면을 실행했다면서 이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은 나갔고 한 분이 계속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면에 대한 지금 계속 공부를 떼는 듯한 이제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고작 하루 만에 대통령의 입장이 뒤집혔다면서 국민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진 천문학적 세금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과연 국민께서 혈세 탕진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공감하실지 의문이다. 말하자면 이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네, 국가 기반 산업과 관련된 현장에서도 좀 여전히 애로가 좀 빚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국내 대표 시멘트 7개사 저장소가 몰린 이제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옆 의왕 유통기지에서는 지금 화물연대 차량들이 진입로를 막아서 지금 출하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에서도 운송이 멈추면서 장치율,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진 컨테이너가 거기에 쌓여 있는 이 비율이 높아지는 등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줄어서 작년 5월 대비 한 30% 수준에 그쳤다고 하고요.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도 평상시에 10에서 2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또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이 부품 운송 거부로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고, 광주에서도 이 생산 차량을 차고지로 보내기 위한 카 캐리어를 동원하지 못해서 이틀째 사무직 직원들이 번호판 없는 차량을 직접 이동시키는 개별 운송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단순히 화주나 운송사업자와 지금 이제 화물 기사들하고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가 급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문제도 같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가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 그리고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파업은 이를테면 이 화물차 운전하는 기사들이 화주에 대해서 운송료 올려달라 이 요구가 핵심인 게 전혀 아니고, 정부에 대해서 지금 안전운임제라는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최저 운임을 보전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몰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이대로 방치가 될 경우에는 올해 말이면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하도록 해달라. 그렇죠. 이런 결국은 거잖아요. 노정 간 대화가 핵심인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대한 대화를 화물연대와 물밑 대화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반면에,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 물밑 대화 전무하고 국토부가 간담회 참석도 거부했다. 현재까지 일관되게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예. 지금 말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화하고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화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는 당혹스러운데요. 일단 민주당은 화물연대 측하고 만난 모양이에요. 네, 오늘 민주당에서 화물연대 측과 간담회를 열고 이 정부의 네.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박홍근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위험운전을 막아서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강조하면서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물연대 측의 이제 주장에 대해 이제 힘을 실어준 셈이고요. 반면에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원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좀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해보자는 게 화물연대 그리고 민주당 측의 요구였는데, 네. 원희룡 장관 측에서 이제 일정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 참석을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측에서 지금 반발을 하면서 지금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한 게 이제 이 간담회에 원희룡 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인 면도 사실 그게 약간 좀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원 장관 측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기를 이게 특정
정당에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개최한 간담회에 장관이 가는 것보다 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좀 여야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는 뭐 취지로. 국토위 상임위 열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되니까요. 네. 근데 뭐 국회 원구성이 돼야 뭘 장관이 참석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그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뭐 국토부에서 긴급 현안 질의 같은 거라도 이제 긴급하게 열어야 될 상황인데요. 네. 그 지금 그래서 지금 원구성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그 원구성이 지금 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면에서 좀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연대 측 이제 현종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오늘 간담회에서 이 원포인트로 원구성을 해서 문제를 속히 처리해달라 뭐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지금 원구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좀 그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다급하고 또 민생고를 국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국회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원구성을 해서 좀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승희 장관 후보자나 그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가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오늘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조금 전 그 JTBC 8시 때 이제 방송 뉴스에 새로 제기된 내용은 이 김승희 장관 후보자 어머니가 올해 101세로 상당히 고령이신데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미리 전입 신고를 했다. 그래서 취재진이 찾아가 봤더니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이었는데 뭐 이제 직접 취재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통상 이런 경우는 단순히 토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보상비를 좀 높여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통상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보도 내용의 골자였고요. 그 뭐 실제로 뭐 전입 신고를 왜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의 확인 취재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금 아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에서는 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내용 자체가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이제 국민들의 좀 영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 좀. 근데 뭐 후보자와 관련된 일은 아니더라도 101세인 모친이 직접 가서 뭐 전입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의혹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물론 뭐 그 형제 뭐 다른 형제 관계 이제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 남동생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다른 가족이 개입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족 관련 사안이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얽힌 것은 아무래도 좀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면이 있어서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그 외에 이제 정치자금 회계와 관련해서 민주당 최혜영 의원, 고영인 의원이 밝힌 내용이 임기 종료 직전에 약 3,500만 원 정도 정치 후원금을 몰았었다. 그래서 보좌진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격려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뭐 100만 원씩 뭐 후원금을 이제 입금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원래 임기가 종료되면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몰아써서 한 3,500만 원 정도를 썼다. 이제 이것을 이제 야당에서는 좀 말하자면 일종의 그 비도덕적인 지출이 아니냐 뭐 이런 공세를 펴고 있고요. 과거에 김기식 전 군감원장 후보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가 근데 이제 뭐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만 뭐 임기 종료 직전에 빨리 이제 정치 자금을 소진했다 뭐 그 측면에서는 같고요. 다만 김기식 전 그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본인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설립한 이제 연구소에 이제 후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하자면 스스로의 정치 자금을 스스로에게 후원한 방식이 돼서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위법이라는 그 취지의 결정이 나왔던 건데 이 경우에는 뭐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지출 항목 자체는 그 정치 자금으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 임기 종료 직전에 이제 몰아서 썼다 이제 이런 면에서는 좀 검증이 한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또 그 외에 이제 고영인 의원실이 따로 제기한 의혹은 업무용 차량으로 이제 그 빌려서 썼던 렌트카. 이제 요것을 이제 정치 자금으로 도색을 했다 이게 앞서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 이 차량을 이제 그러니까 렌트카로 썼던 차량을 그 김승희 후보자 본인이 이제 매입을 하면서 앞서 정치 자금에서 이제 지급이 됐던 이 보증금
이제 이것을 차량 구입 비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정치 자금을 좀 한 1,800만 원 정도 얹어서 이제 개인 차량을 구매한 것 같은 지금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렌트카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면서 잘못 지출 처리된 정치 자금을 반납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이 정치 자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 자금 사용 지침과 사례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뭐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좀 인사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각 당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에게 양쪽 모두에게 자제를 요청했다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및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혁신 논의가 당내 최고 지도자 간의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측의 자제를 주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혁신이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뛰어느냐에 대해 약간 비판적 견해가 있다면서 이 공천 룰 문제를 혁신위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선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 의원총회를 열거나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뭐 사실상 이 혁신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 측보다는 정진석 부의장 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오늘 귀국했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귀국하자마자 또 이 날선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어요. 뭐 입국장에서 이제 기자들과 가진 약식 그 질의응답 시간에 좀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뭐 애초에 정진석 부의장이 적시한 내용은 자체가 허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또 정부나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갈 수 없는 일정인데 유튜브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국회 부의장이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정치하러 우크라이나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네. 악의가 있거나 굉장히 정보의 어두운 상황이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당정청 간의 이제 소통 플랫폼으로 마련하겠다고 이제 알려진 그 민들레 모임이라는 그 가칭 이제 그 단체 출범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적 경로로 당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따로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 사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으면 취지에 맞게 침묵을 다지면 되는 것이고 새 과시하듯 총리 장관 이름을 들먹이며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국민이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이렇게 상당히 불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선물 받았다고 하는 뭐 이른바 철퇴를 이렇게 공개해서 또 육모방망이라고 하는 과거 정진석 의원이 주로 이제 즐겨 사용했던 표현한 거고 같이 지금 이 뭐랄까 겹치는 것 때문에 또 그것도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아니 철퇴 사진을 공개한 것 자체는 뭐 그 외교적으로 의원들한테 선물 받은 거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누가 봐도 그게 육모방망이처럼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육모방망이 같은 철퇴라고 표현한 거는 누가 봐도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거다. 아니, 뭐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도 YTN하고 인터뷰에서 그랬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진석 의원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정 의원은 오늘 좀 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SNS에 쓴 글에서 이 대표의 비난은 일단 빼고 뭐 충남지방의 가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글만 이제 올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더 이상 그 설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그 SNS에 올린 글이 내 입장 전부다. 뭐 굳이 대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일종의 그 당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뭐 정진석 의원은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 분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8월 전당대회 경선 룰을 변경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그 초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른바 그 전당대회를 해서 이 당직자 선거를 하게 되면 네. 보통 이제 그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제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항상 이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른바 친 이재명계에서는 이걸 좀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른바 개딸이라고 뭐 불리기도 하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강성 지지층 이제 이분들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권리당원 비중을 늘리자 이게 이른바 친 이재명계의 주장인데요. 안민석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명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면서 대의원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그 대선 후보 대변인을 지냈던 김남국 의원도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리당원이 늘어나서 대의원 표가 1대 80 정도의 비율로 달라졌다면서 표의 등가성 문제 그리고 대의원에 의해 당대표 컷오프가 발생하는 개파 정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룰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친문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홍영표 의원은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도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선거 앞두고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네. 뭐 소신파, 뭐 때로는 친명계로 친이재명계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홍천 의원은 오히려 일반 국민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지금 물을 타야지 소금을 더 넣을 때가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짜다.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당원 문제 말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지도체계를 이른바 그 대표에게 권한을 주는 단일성 체제냐 아니면 집단 지도체제냐 요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는 이제 집단 지도체제가 좋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반면에 김남국 의원은 이 집단 지도체제는 잘못하면 붕숭악당이 돼버린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당 모두 좀 시끄럽네요, 당이.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데요. 최근 잔혹하고 대담한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이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개 어떤 절차를 받게 됩니까? 일단 경찰에 입건이 된 다음에 네. 아무래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지금 물론 뭐 소년법을 적용해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된 다음에 이제 가정법원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그 촉법소년에 대하여서는 법원으로 뭐 보내서 법원에서 지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촉법소년 이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성인 범죄 뺨치는 소년 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아이들의 범죄가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좀 증가했습니까? 전체적인 소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촉법소년의 범죄만 유달리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촉법소년들이 뭐 조금씩 이제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이 뭐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가 최근에 좀 그 온라인 범죄로 굉장히 많이 양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는 제재하지 않던 죄명으로 그 이제 제재를 하는 그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촉법소년들 중에 온라인 범죄 특히 저지르는 경우에 지금 처분을 받는 숫자가 뭐 신종 이제 그 사이버 범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금 늘은 추세로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뭐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그 중범죄들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혹시 촉법소년 범죄와 관련한 통계를 이렇게 집계를 합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이제 통계로 산출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몇 건이나 기소가 되고 이런 것들 다 파악이 되는데요. 문제는 경찰에서 송치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컨대 훈방 대상이 되는 사건들, 뭐 또 지금 그 외에 이제 그 법원으로 이제 그 직접 뭐 즉심의 형태로 넘기거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법원 영감에는 통계가 잡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산출하는 기준에는 또 잡히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사건들의 경우에는 일단 통계부터 통일을 해서 그냥 일단 건수가 경찰에 입건만 되더라도 모든 것이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이런 그 공통된 통계를 산출하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 흉악범죄라든가 아니면 중범죄가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을 좀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 아닐까 하는 좀 우려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지금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4세 미만인데 그걸 12세 미만으로 낮출 경우에 결국은 해당 사항이 있는 연령은 지금 12세와 13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2세와 13세 중에 소위 이제 그 형법을 적용을 받을 만한 사건들을 저지르는 숫자가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냐. 네. 그 건수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몇십 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사건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왜 지금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겠다고 판단을 하느냐고 하면 결국은 그 이제 법이 적용되는 대상자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실은 나 형사처벌 안 받아 나는 아직은 어려 이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의 어린 뭐 연령이 그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연령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뭐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일 어린애에게 주범이라고 이제 다 덮어 씌운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연령을 낮추게 되면 사실은 그 연령이 어려서 처벌에서 제외된다라는 어떤 그 일종의 비제지의 어떤 그 태도는 상당히 이제 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을 가질 개연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지금 그 의미 없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데요. 네네. 문제는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이 낮은 아이들을 이제 그 형사처벌을 할 때 그 아이들이 그러면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이 다시는 처벌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만한 처분을 형사처벌의 형태로 지금 집행할 수가 있는가는 굉장히 의문인 거죠. 결국 소년 교도소로 보낸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을 소년 교도소로 보내서 과연 개선하고 선도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누구도 사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이 연령만 낮추는 게 그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재범을 억제하고 선도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건가 하는 부분은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우려도 합니다.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예를 들면 지금 14세로 돼 있는 것을 13세나 12세로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 나이 때 아이들이 결국 교도소를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오히려 더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위 악성 감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나이를 낮춰도 결국은 소년 교도소를 보내는 숫자는 확 급속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연령도 여전히 소년법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소년법을 적용하게 되면 굳이 교도소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 그 소년 범죄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교도소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도소를 가는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 논쟁이 있는 것이 결국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릴 거냐 형사 처분을 내릴 거냐의 길이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형사 처분을 내리게 되는 친구들은 이제 일반 법원으로 가는데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판사님들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판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기껏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형사 처분으로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 일반 법원으로 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집행유예 같은 처분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소년법을 적용받는 2년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소년원을 보내는 것도 결국 처분이기 때문에. 네. 자유를 박탈하고 소년원을 보낼 때는 2년씩 보낼 수 있지만 집행유예가 되면 기껏 구치소에서 한 6개월 있다가 그냥 사회로 방면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일반 법원에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그 일종의 모순을 해소를 하자면 전담 재판부, 소년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도 내릴 수 있고 보호처분도 내릴 수 있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지금 이 양갈래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소년들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상한 연령을 지금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소년 사법 체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것 외에도 사실 그 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제 아동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년들을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대폭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년 사법제도를 훨씬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전문 법관들이 지금 아이들의 비행성을 일종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놓고 중한 처벌을 할 거냐 경한 처벌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근본적으로 소년교도소가 교정본부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도소를 운영하는 규칙으로 소년교도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소년들을 형사처분할 경우에 그러면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어른들 교도소처럼 되는 데다가 이 어린애들을 보내는 것이 옳으냐. 네. 아마도 유엔의 아동 인권 기준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설을 대폭 이제 좀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부터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연령을 내리겠다고 주장하는 쪽은 해외 사례랑 비교를 많이 하던데요. 해외의 네. 경우에는 어떻게 소년범들을 처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유달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형사처벌 연령이 14세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서도 이제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문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의 강력범죄에 대하여서는 10살부터 이제 엄벌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형사처분이라고 여기는 그 엄벌의 내용이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그와 같은 비행에 연루되는 애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는 처분을 내립니다. 네. 그게 이제 처벌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다. 네네. 그러면 약물의 복용이 꼭 필요한데 그런 약물을 복용시키면서 이제 교화를 뭐 처벌을 하는 이런 형태로 처분이 굉장히 전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한다면 그렇다면 연령을 내리는 것도 고민에 봄직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구사를 내리는 것이 현재 시스템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거냐. 꼭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자고 하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또 사회적인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단순히 연령만 내려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럼 지금 뭔가의 대안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연령을 그냥 기계적으로 2살만 낮추겠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정이나 뭐 소년보호, 선도 쪽에 대단한 개혁, 나름대로의 개혁이 사실은 동반돼야 지금 이런 노력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회 차원의 뭐 토론이나 좀 논의도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보입니다. 네,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블록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럼 네네. 블록딜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설명드릴 블록딜은요,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한꺼번에 단일 가격으로 상대방과 거래할 때 이제 블록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상대방이란 꼭 한 명이거나 혹은 한 개의 법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수의 기관 또는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일 거래로 대량의 거래가 한 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보통 블록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블록딜이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게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회사 때문이잖아요. 네.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페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카카오 계열사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가 이틀 전에 이 카카오페이의 주식 500만 주가 블록딜 됐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곳은 알리페이라는 중국 기업이고요. 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알리페이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그냥 알리페이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입니다. 두 번째로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500만 주라는 대량의 주식을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카카오페이 주가가 15%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뭐 장중에 마지막에 15%로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는 20%까지도 주식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 오늘 추가로 또 1% 넘게 주가가 또 빠졌기 때문에 이 블록딜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의 원망이 좀 큰 상황이고요. 카카오페이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블록딜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블록딜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블록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왜 대규모 블록딜을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블록딜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일단은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블록딜을 할 필요도 없고요. 하려고 해도 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딜은 중간에 이 물량을 받아갈 투자자나
기관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주관사가 있거든요. 네. 이 또한 증권사들이 대부분 이 주관사 창구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블록딜은 일종의 도매거래 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가격 할인을 받는 것처럼 주식도 이렇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받아가게 되면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받아가는 투자자나 기관들이 현재의 주가보다 조금 싸게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물량도 물량이지만 가격 할인을 해주면서까지 자기 주식을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블록딜에 나서지 않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대량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팔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 카카오페이 사례처럼 500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이 회사 최근 하루 거래량이 주식이 한 2, 3만 주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00만 주 다 팔려면 몇십 일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매도 주문이 나올 때마다 매수 주문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주식을 팔게 되면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딱히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매물을 한꺼번에 받아갈 사람을 찾아서 단일 가격의 도매 거래처럼 한 번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이렇게 주관사에게 일부 돈을 주고라도 또 조금 된 할인된 가격이더라도 이렇게 블록딜을 통해서 주식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 주시장에 이렇게 그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네네. 떨어지기 때문에 블록딜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카카오페이는 블록딜을 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네. 설명해야 됩니까? 사실 시장에서 정답은 없어서요. 이렇게 일어난 행위를 기존 투자자들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향후의 주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카카오페이 사례로 보면 일단 2대 주주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투자자가 지분을 팔았다는 것도 시장이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익혔던 거는 할인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블록딜을 하게 되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거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할인율이 보통 4%에서 한 8% 정도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10%를 넘기가 좀 힘들거든요, 할인율이. 네. 왜냐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10%나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카카오페이에 지분 500만 주를 넘긴 알리페이는 할인율이 11.8%나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할인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2대 주주가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그리 높게 보지 않고 이거라도 받고 얼른 팔려고 했구나라는 해석도 좀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네. 더군다나 이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산 투자자라면 블록딜을 통해서 주식을 받아간 사람이라면 그 다음날 바로 이 주식을 들고 와서 시장에 팔아도 10%대 차익을 바로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 블록딜이 일어난 물량의 일부가 시장에 조금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받아간 사람들은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해서 향후에 자신들이 가져가야 할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물이 좀 쏟아졌고 주가는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가 워낙 큰 회사잖아요. 카카오페이보다 훨씬 큰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회사가 카카오페이 2대 주주였는데 주식을 다 매도를 했다. 그것도 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네네. 블록딜의 할인율은 이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사실 주식은 시세가 매일매일 매시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 경우에는 이 시세에 맞춰서 그냥 팔면 됩니다. 이미 나보다 먼저 거래한 사람들의 거래 가격이 바로 시세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런 블록딜은 대량의 매물을 받아가는 사람 또는 투자자에게 조금 중심이 맞춰져 있거든요.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딜 매물을 가진 매도자가 주관사를 정하고요. 대충 이 정도 매물을 내가 내놓을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주관사가 블록딜에 관심 있는 투자자하고 기관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죠. 얼마에 어느 정도를 받아갈지 수요를 파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수요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할인율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투자사가 나는 200만 주에 얼마에 가져가겠어. C라는 회사는 나는 100만 주 얼마에 가져가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평균적인 이제 할인율이 거기서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팔려고 했던 매도자가 오케이를 해주면 블록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거 너무 할인을 많이 해서 받아가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되면 이제 블록딜은 무산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 카카오페이 사례처럼 할인율이 컸다는 것은 수요 예측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은 이렇게 할인율이 커지면 매물을 내놓은 매도자가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 안 팔고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페이는 뭐 그대로 아마 수요 예측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지분 다 판 거예요? 아니면 좀 남겨뒀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네. 알리페이가 이번에 판 지분의 총량을 보면 500만 주라고 제가 수량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체 지분에서 보면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알리페이는 기존의 카카오페이 지분 38.68%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00만 주를 팔면서 34.72%로 지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 3점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2대 주주의 지위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알리페이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상장이 된 이후 보통 이제 엑시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예. 투자 수익을 일부 실현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보고 있었는데 보유예수가 풀린 시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10% 정도를 처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네.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2대 주주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당분간 같이 갈 운명이라면 다른 주주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다른 주주들의 이제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 시기를 조금만 더 늦춰주거나 뭐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알리페이가 큰 회사니까요. 네. 아니면 할인율이라도 평균 정도에서 그러니까 4에서 8% 정도에 넘겨줬더라면 이 정도까지 시장에는 큰 충격은 받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래였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이익 실현인데 좀 나쁘게 말하면은 지금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거를 팔아가지고 맞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손해 보는 거잖아요. 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 그냥 지분 팔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분을 이렇게 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알리페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카카오페이 측하고 알리페이가 어떤 협력 관계를 앞으로 더 유지해 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고요. 예. 당분간은 뭐 2대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서로 협력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진다면 알리페이도 이제 카카오페이 쪽에 투자한 것들을 차익을 실현하고 자본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 2대 주주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많지 않게 카카오페이가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페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시장의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다른 거는 만약에 지금 이번에 블록딜을 했지 않습니까? 500만 주를. 예. 이렇게 한번 큰 지분을 팔게 되면 나머지 지분은 국내 자본법상 120일 동안 매도가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4개월 정도는 추가로 알리페이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4개월 뒤에나 추가 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해진 확실한 팩트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의 협력 관계에 따라서는 나머지 30여 %의 지분도 다소 줄이거나 아니면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회사가 협의를 통해서 시장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블록딜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래 중에 하나인데 유독 이번에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카카오페이가 이전에도 이런 이슈를 한번 만들어냈었고 상장 이후에 스톡옵션이라는 문제로 주주들한테 좀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네네. 주주에 대한 배려책들이 많이 부족한 점이 더욱더 이슈를 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시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7시 58분 날씨.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전북, 북부, 경북 지방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렸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이 평년보다 1도에서 4도가 낮았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동안 낮 최고 기온이 다시 30도를 오르내리면서 덥겠습니다. 내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들면서 강원도 산지에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10mm고